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정직 2개월 의결했습니다. 현직 검찰총장이 징계를 받은 것은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만 징계가 약하다는 의견도 있고 징계 자체가 과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야당의 반응 어떤지 좀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시죠. 성일종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성일종 의원입니다. 예, 밤을 훌쩍 넘겼고 밤샘 회의 끝에 정직 2개월 나왔습니다. 징계 수위 놓고 여러 가지 분석들, 이야기들 나오곤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여러 가지 있지도 않은 사유를 붙여서 정직 2개월이라고 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예. 참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떳떳하게 하면 되고요. 네. 오픈해서 하면 되고 충분한 반론권을 줬어야지요. 네. 이 밀실에서 이런 일국의 검찰총장을 이렇게 정직 2개월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검찰총장 임명을 대통령께서 하셨잖아요. 예, 예. 그러면 대통령께서 관리 감독을 잘 못하신 거지요. 그러면 네. 총장이 이런 사태를 받았는데 이 책임 또한 대통령도 지셔야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예. 정직 2개월을 저는 국민들이 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에게도 정직 2개월을 징계를 줘야 한다, 이런 입장이신가요? 국민들께서 대통령한테 2개월을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그거 어떻게 이런 사태가 나타나지 않도록 예. 나지 않도록 먼저 조정을 하시든지 예. 검증을 잘 하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검찰총장은 예. 이 사유에 대해서 승복을 못해요. 네. 그런데 징계위원회가 많은 국민들이 징계위원회를 징계해야 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러한 사유도 없는데 이 사유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일에 네. 이런 총장이 징계를 2개월을 받는다고 한다면 이런 사태를 맡은 걸 국민들께서 대통령 정직 2개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유가 없다고 하셨습니다만 징계위에서는 그 애초에 제기했던 6개 사안 가운데 4개 정도가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미 그거는 행정법원에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네. 먼저 복직을 시키지 않았습니까? 네. 전 그거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사태가 났을 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충분히 해명 기회를 줬나요? 안 줬잖아요. 심재철 검찰국장 같은 경우도 여기에 징계위에 또 증인으로 가지도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꼼수가 있었는데 네. 정말 이게 정의를 세우고 법치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네. 윤 총장 측에서는 이제 법적 대응하겠다고 지금 예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윤 총장이 정직 2개월 뒤에 복귀하게 된다 그러면 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범돼 있을 것이고 여기에서 또 역할이 있을 거다라는 얘기들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어떻게 보시는지 좀 말씀 듣겠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 공수처하고 맞물려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먼저 뭐 해임을 시킨다든지 이러지 않았나요? 저는 오히려 네. 총장을 떳떳하게 국회에 와서 해임하는 방법밖에 없으니까 네. 그렇게 요청을 하든지 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공수처가 예. 그거를 하면 정치적 파장이 크고 너무 문제가 크니까 해임도 못 시키고 이제 2개월이라고 하는 네. 좀 경하게 경감을 하면서 조치를 취했고 네. 또 공수처가 생기면 여러 가지 검찰총장의 권한을 공수처에서 가져가겠지요. 네. 그래서 식물총장으로 만들고 마치 좀 가벼운 징계로서 이렇게 이 수세의 국면을 모면하려고 하는 건데 지극히 법에 정치가 개입한 아주 나쁜 선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공수처법 개정안 어제 국무회의 통과를 했고 이제 공수처장 후보가 2명을 이제 추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추천위원회에서 이 역할을 지금 담당하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여야 합의로 좀 후보 2명 결정할 여지는 남아 있는 건지요? 아니면은 지난번 개정안 통과처럼 그냥 3분의 2 이쪽에서 일방적으로 그럼 추천을 하게 되는 건가요? 우선 그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시키는 법안을 여당이
그 수적 우위로 그냥 밀어붙였잖아요. 예. 지극히 잘못된 일입니다. 여당에서 네. 정부 여당이 뭐라 했습니까? 대통령부터 나서셔가지고 모든 법사위의 간사 최고위원까지 나서서 네. 야당의 비토권이 있기 때문에 존중돼야 되기 때문에 절대로 중립적 인사를 천거할 수밖에 없다. 네. 그렇게 대국민 약속을 해놓고 야당이 그것을 안 한다 그러면서 이 비토권을 뭉갠 겁니다. 네. 또다시 개정을 한 거잖아요. 예. 그러고 나니까 정의당까지도 이 문제를 삼았습니다. 과연 중립적 인사를 세울 수 있겠습니까? 네. 하지만 지금이라도 야당하고 협의를 해서 그래도 중립적인 인사를 세울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그러면은 국민의힘에서 추천하신 후보 추천위원들은 계속 활동을 하실 생각이 있으시네요. 저희 당에서는 가능하면 할 수 있도록 아마 하실 것으로 저는 예측을 합니다. 이 사항은 원내대표께서 하시겠지만 네. 그래도 공수처가 출범할 때 즉 인사를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국가의 굉장히 중추적인 기관이 이제 되잖아요. 예. 사정의 최고의 부서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아마 원내대표의 목이시긴 한데 원내대표께서 여러 형태로 국가를 위해서 고민을 하실 거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대국민 사과 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 하셨습니다. 그 자리에 성일종 의원께서도 계셨더라고요, 보니까. 예, 같이 있었습니다. 예. 그 대국민 사과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우선 비대위원장께서 오시면서부터 국민들께서 부여한 국가 경영에 대한 의무를 네. 집권당으로서 과연 잘했는가 이에 대한 그 사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을 늘 갖고 계셨었고요. 예. 우리를 지지해 주셨던 많은 분들에 대해서 도리를 하지 못했다, 보답을 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 분들이 그 가슴속에 맺혀 있는 응어리를 풀어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대표님께서 한자 한자 직접 쓰신 거고요. 예. 다듬고 다듬으셨습니다. 그래서 참 글이 마음으로부터 쓰신 글이기 때문에 반향이 있는데 예. 정말 진심으로 사과드린 우리 비대위원장님의 이 글을 국민들께서 좀 받아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러면 사과문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대위원과는 좀 교감이 있었나요? 주호영 원내대표한테는 다 정리하셔서 쓰셨었을 때에 네. 말씀을 주셨고 또 주호영 대표께서도 잘 쓰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군요. 예. 일각에서는 당내 이 사과에 대해서 다른 목소리가 있다더라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곤 있습니다. 그 다른 목소리가 소수인 것인지 아니면은 뭐 한 절반 정도인 것인지 아니면 그보다도 많은 것인지 당내에서 보시기에는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사과하시기 전에 몇 분들께서 이제 사과의 내용이나 이런 거를 형식 이런 거를 모르셨잖아요. 네. 문제 제기가 있던 것도 사실이고요. 또 뭐 거대 정당이니까 네. 여러분들의 정치적 지향점이 좀 틀리기 때문에 또 생각이 틀리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지만 사과가 끝나고 나서 네. 뭐 의원님들께서 상당히 공감을 다 많이 하셨고요. 또 특히 70년대생의 그런 우리 젊은 의원들께서 지지 성명도 하셨고 여러 형태로 많이 이렇게 지지를 받으셨습니다. 네. 그러면 이것이 뭐 반발이 확대되거나 뭐 이런 분위기는 아니네요. 예, 그런 건 없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쪽에서는 이 김종인 위원장의 사과 이게 대표성이 없다, 말뿐이다, 행동으로는 보여주지 않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좀 입장을 좀 말씀해 주시죠. 전에 뭐 그런 얘기가 한두 분이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대표성이 없다는 것은 동의할 수가 없고요. 예. 의원총회에서 찬반 투표를 물어서 우선 모셔왔고요. 네. 의원 대다수의 지지로서 비대위원장님으로 모셔왔고 또 의원 초영회에서 추인된 것을 전국 상임위원회와 전국위원회를 거쳤습니다. 네. 거기에 대표성이 없다는 말은 저희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정통성을 갖고 계신 당의 대표십니다. 네. 사과가 있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당에서의 입장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견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바뀌어야 된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아니면은 뭐 국민의힘이 앞으로 어떻게 바뀌겠다, 달라지겠다라고 얘기도 나올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도 좀 논의가 좀 있는지요? 그렇죠. 어제 비대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게 정당의 뿌리와 또 개조와 인적 쇄신을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네. 사실 사고하기 이전에 약자와의 동행, 청년 또 20, 30, 40대 여성과의 동행, 네. 호남과의 동행 이 3축으로 방향을 잡으셔서 지금까지 당이 그동안 해오지 못했던 약한 부분에 대해서 더 다가가려고 꾸준한 노력을 하셨습니다. 네. 특히 이제 당 속의 청년당을 약 한 달 전에 이렇게 청년들이 창당을 또 당 속에 당을 또 이렇게 만들어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네. 앞으로 새로운 인물을 발굴할 거고요. 첫 번째, 네. 두 번째로는 그 약자와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당에서 직접 많이 이렇게 내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국가 미래에 대한 고민을 정책에 반영하도록 네. 저희가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국회 일정을 보면은 지금 다음 주부터 전해철, 변창흠, 권덕철, 정영애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가 시작돼야 됩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 인사청문 절차에 대해서는 어떻게 임하실 생각이십니까? 아무래도 인사청문회는 이제 상임위가 다 틀리지요. 예. 그리고 후보자마다 여러 가지가 좀 틀리긴 한데 예. 우리 상임위에 있는 의원님들께서 준비를 좀 많이 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에 들어가는 거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좀 보완을 요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건 모르지만 네. 특히 이 지금 현재 부동산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네. 30, 40대의 그 셀러리맨들의 꿈을 다 앗아가 버렸고 취소된 집값 그리고 전세 대란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네. 여기에 지금 이런 상황에 이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과연 적절한 인사인지에 대해서 특히 많은 그 정책적 질이나 지금까지 그 말씀해 오셨던 그런 것들과 배치가 되지 않는지 네. 아마 의원들께서 많은 질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 말씀은 이제 국토부 변창흠 장관 후보자에게 좀 집중되겠다는 좀 느낌이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주택 성적은 중상 이상이 된다 그러는데 네. 중상 이상이 아니라 최악이지요. 뭐 국민들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지방까지 번져서 네. 지방의 아파트가 10억 대가 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 이제 집 한 채 이제 구하기가 어려운 상태가 됐고 또 서울 같은 데에서도 고령자의 보수 정당 지지율이 높은 것은 개발 이익이나 규제 완화를 통해서 주택의 자산 가치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 보수 정당의 지지율이 높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과연 이것이 네. 이 정책으로 정치의 눈으로 본 것이 정책하고 맞는지 지금의 부동산 시장이 맞는 것인지 네. 아마 의원들의 많은 질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얼마 안 남았습니다. 내년 4월 보궐선거 쪽으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야 모두 출마 선언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지금 일정은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세요? 곧 아마 저희 당에서 공관위원회가 발족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서울과 부산 특히 성범죄 보궐선거잖아요. 고돈시장과 박원순 시장이 저지른 이 성범죄 때문에 치루어지는 성범죄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네. 저희 당도 현미경 검증을 해서 아마 이러한 문제가 없는지 면밀하게 좀 보게 될 거고요. 이제 공관위가 뜨면 네. 반드시 이 선거를 이겨야 되기 때문에 어떤 후보를 좀 낼 것인지 경선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전략공천 같은 경우에 문도 좀 열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이겨야 되는 선거이기 때문에 네. 전략공천도 검토를 아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국민의힘 소속이 아니신 분들 이를테면 뭐 안철수 대표라든가 금태섭 전 의원 같은 분도 함께 하실 가능성이 있겠군요.
그건 공관위에서 협의를 하겠지만은 저는 모든 예. 형태의 가능성은 다 열고 예. 검토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런 와중에서 경선에 정해져 있는 룰도 좀 한번 고민 한번 하고요. 그럼 네. 모든 가능성을 다 열고 저는 선거를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규 확진자 다시 또 1,000명 넘었습니다.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어떤 입장이신지요? 우선 첫째, 전문가들이 그동안 이 3단계 격상이라든가 이 코로나 대책을 늘상 얘기를 했는데 정부가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아서 이런 사태가 왔다고 말씀드리고요. 예. 이 K방역이라고 하는데, 예, K방역 했는데 홍보비가 1,200억을 썼어요. 이제 다 실패했잖아요. 국민들한테 거짓 홍보한 겁니다. 이거에 대한 책임을 저는 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이라도 네. 3단계를 저는 적극적으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 3단계 좀 빨리 가야 되겠다. 이렇게 의견으로 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전문가들은 빨리 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 어제 성 의원께서 감염병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를 하셨어요. 이건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지금 백신을 못 구한 나라 중에 하나 아닙니까? 12위 경제 대국이고요. 대한민국의 의료 수준은 세계 최고입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늘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사우디, 바레인, 멕시코 이런 나라들이 다 구해가지고 접종을 곧 합니다. 네. 우리는 언제 할지 몰라요. 대통령께서 4,400만 분의 백신을 구해서 네. 2, 3월이면 접종을 할 수 있다 그랬는데 계약서도 못 내놓고 있잖아요. 물량도 어느 회사하고 얼마만큼 했는지도 못 내놓고 있거든요. 지금 문제가 크거든요. 국민에 큰 피해를 좀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법안을 냈는데 네. 앞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10개 나라 이상에서 6개월 이상 감염병이 지속됐었을 때에 네. 정부가 이러한 개발 단계에서부터 돈을 투자하고 이런 백신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안을 제가 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질문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국민의힘 송일정 의원 연결해서 말씀 들었습니다.